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평등하고 온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의 한동식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동식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경기도 지역에서도 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나눔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고요.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어떤 기관인지 좀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본인들의 자립생활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이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됩니다. 네. 그 가운데는 뭐 주거권이라든지 이동권, 노동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선과 운동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자립생활센터라고 하고요.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중앙에 만든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전국적으로 이 많은 회원센터를 가진 기관인 만큼 또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센터 간의 네트워크 구축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네트워크 구축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굉장히 많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정보 교류라든지 소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역시 굉장히 많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 지역별 연합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200여 개가 넘는 센터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 100개가 넘는 센터가 저희 연합회 회원센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들 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시도연합회를 통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기본으로 하고 또 하나 그 밑에 산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뭐 동료상담, 그다음에 활동보조위원회, 그다음에 권익공호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별로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회원센터 소장님들이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요. 네. 또 그 센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매년 이 활동가분들과 더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이 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활동 지원사 그 개개인의 네트워크까지 모두 이제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활동 지원사분들의 네트워크까지는 아직 저희가 네. 관심을 두고 있지는 못하고요. 예. 왜냐하면 활동 지원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지금 좀 어려운 건데 네. 활동 지원이라는 개념과 활동 보조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 예를 들면 활동 지원이라는 개념은 지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종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장애인들이 그 서비스를 그냥 받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활동 보조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비장애인 활동 보조인 분께서 도와주는 게 네. 사실 이제 활동 보조의 개념인데 이게 자꾸 이 용어를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전문적인 네. 용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활동 지원사라는 이 단어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제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예. 저희 쪽에서는 사실 활동 지원사라는 표현보다는 네. 활동 보조인이나 활동 보조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네. 훨씬 더 좀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좋은 개념이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은 네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활동 보조인. 네네. 네. 그렇다면 또 이 센터가 새롭게 생긴 이 신규 센터를 위해서는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역시 그 전국에 많은 센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행정이라든지 회계 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센터들을 저희가 좀 한데 묶어서 경영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회계를 적정하게 사회복지법인 세무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지, 또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또 이 내부 결제문을 만들 때는 행정문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경영 지원 또는 운영 평가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해서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생센터를 중심으로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여러 센터의 컨설팅을 할 때 일관된 매뉴얼이 있다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금방 좋은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냥 일방적인 교육만 진행하게 되면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회계 처리 기준이라든지 또는 행정문서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뉴얼화 시켜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는 IL 센터들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벌써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2014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개정, 증보, 그다음에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네네. 이 IL 센터라는 것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이제 줄여서 보통 IL 센터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예. 원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영어로 원래 이제 미국과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표현 자체가 IL, Independent Living이라는 네.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는 그냥 저희가 좀 줄여서 네, 맞습니다. IL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약간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네. 이제 줄여지니까 그쵸. 네, 예, 말하기도 예. 좀 편리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 전국에 많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현황과 또 이 실태가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전국에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또는 소멸되는 자연 발생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케이스도 좀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지역까지 지원을 나가는 또는 근무를 해야 되는 인력들을 수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중소도시 이상의 도시에 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대충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전국적으로 227개의 센터들이 존재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가운데 저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는 약 한 108개소가 저희 회원센터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절반에 해당하는 네, 네, 센터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가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인구 대비. 네,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대충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기본적인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를 따져보면 네. 약 한 4.5%에서 4.7%그 지역 우리 주민이나 또는 시민분들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서 그 정도의 장애인분이 존재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분이 많다기보다 네. 좀 중증의 장애인분들이 좀 많으시고 예.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 농어촌 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대외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기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네. 네, 이런 지역 불균형 해소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 경기도 지역에 사실 그런 굉장히 좀 특성과 편차가 심한 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 100만 이상을 인구를 가지고 있는 뭐 고양시라든지 네. 뭐 성남, 용인, 수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좀 많은데 네. 그 이외의 지역을 좀 벗어나서 군 단위의 지역에는 사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그 지역에도 그렇다고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안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위해서 자립생활센터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인큐베이팅을 해서 적절하게 자립생활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인큐베이팅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팅 사업과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 장애계의 핫 이슈로 네. 탈시설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주요 기능이자 이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탈시설 지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진영에서의 탈시설은 우리 자립생활센터의 존재 이유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좀 약간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탈시설이라고 하면 그 시설을 아예 완전히 없애거나 또는 배제시킨 상태에서의 장애 복지 문제를 논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기존의 장애 복지 전달 체계의 하나의 축으로 있었던 뭐 그 시설이라든지 또는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거주시설 같은 곳에 기능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또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에 관련된 자립생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같이 좀 구축하고 고민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시설을 얘기하면 대부분 장애인 부모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저하고 대립각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실현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탈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그 자립생활을 하려면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이나 또는 재가장애인분들이 나와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도 탈시설 자립생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탈시설과 자립생활이라는 이 두 개의 축을 어떻게 양날개를 균형을 맞춰가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저희 자립생활센터 진영에서 많이 좀 하고 있는 중이죠. 아, 네. 네네. 그렇지만 또 이 아무런 준비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또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예를 들면은 왜 아이가 첫 걸음마를 내디딜 때 또 막 수만 번, 뭐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넘어진다고 하는데요.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처음에 독립 생활을 했을 때 공과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또 이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몰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또 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이 자립생활 기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그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금방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비장애인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공과금 내고 뭐 이런 것들 뭐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장애인 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 장애인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네. 뭐 20, 30년 이상을
시설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공과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는 요리를 할 때 계란 후라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네. 좀 당황스러워 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네. 필요한 프로그램, 훈련들을 ILP, 그러니까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ILP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인디펜던트 리빙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네, ILP. ILP라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때 어떠한 훈련이 필요하고 어떠한 연습을 거쳐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만들어진 게 이제 ILP 자립생활 네. 훈련 프로그램이고요. 그 안에는 사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요리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요. 또 뭐 시설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네. 좀 지극히 제한된 분들하고만 인간관계를 가시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예. 그러면 그런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녹여내서 좀 총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한 예가 있나요? 그 프로그램에 예.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한 예는 저희가 요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본인이 진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네, 한번 너무, 직접 해보자.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떡볶이를 만드는데, 이 고추장을 넣어야 되는지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간장을 넣어야 되는지 몰라서 네.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만들어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네. 이 양념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셔가지고 심지어는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실패하신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예는 금융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월 수입은 얼마고 예. 그리고 용돈은 얼마를 써야 되겠다라는 이런 금융관리 프로그램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네. 늘 주어지는 대로만 생활하시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면 다 써버리세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숟가락 빨아야 되는 상황들도 만들어지고 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적절한 안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생각나는 좀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까지도 상지 기능, 손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카드라든지 또는 통장을 만드실 때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필 서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아직도 시중은행 가운데 몇몇 군데에서는 은행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를 만드는 걸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의 네. 좀 고민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은 꼭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그렇게 또 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자립생활을 위한 연구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자립생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과거에 진행됐던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립생활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특히 좀 대표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내에 자립생활 연구소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라고 하는 기능은 그 안에서 장애계에서 매년 이슈 또는 아젠다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이슈와 앞으로 향후 장애계에서 논의하고 또는 발전시켜야 될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대한 반성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비전도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 연구 사업 가운데 또 하나의 일환으로 자립생활의 역사에 대해서 또는 한국
내에서의 장애 운동에 대한 역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역사서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게 출간이 될 예정에 있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예. 나중에 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선물로 하나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그 장애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최근 몇 년간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지적 발달 장애 영역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곳이 원래의 도입 이념을 보면 장애 영역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15개 장애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특정 영역에 한정지어서 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 유형이나 특성에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자립생활센터 내에서 풀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곳이 자립생활센터인데 네. 그 하나의 일환으로 지적 발달 장애 영역을 지금 현재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자립생활 발달 장애 영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의사소통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이라든지 단순한 어떤 그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쉽게 또는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원활하게 그런 방법들을 위해서 연구 사업들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이제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정말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자립생활 컨퍼런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올해에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곳이 전 장애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네. 장애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전국에 있는 장애 자립생활센터 센터 소장님들 그다음에 사무국장 그 안에 있는 활동가들을 전부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이러한 이슈 아젠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건데요. 네. 벌써 저희가 올해 들어서 11일째를 맡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매년 저희가 자립생활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시점을 저희는 이제 3월 6일로 보다 보니까 그 시점 언저리에서 저희가 이제 늘 장애 자립생활센터 컨퍼런스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의 주제는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던 탈시설 예.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나갔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슬로건은 이제 뉴 로컬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있는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들을 어떻게 자립생활을 하고 탈시설을 지원할 거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근데 물론 대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하기도 하는데 네. 저희가 1박 2일로 진행되다 보니까 첫째 날은 그렇게 큰 규모의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와는 좀 다른 영역에서의 소분과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장애인 당사자성이 입각한 장애인 자립 지원법 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저희가 소분과 토론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우리 장애계 대다수 단체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인 기본법이든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전장현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든 어떤 형태로든 기본법 형태의 법이 필요하고 네. 그럼 그 안에 소득보장이라든지 자립지원이라든지 또는 교육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법안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번에 소분과 주제의 토론을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에 대한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토론을 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네. 뭐 저도 그 토론자 가운데 한 명으로 나갔었는데 좀 진땀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예, 지적과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그걸 반영해내려면 제가 전문적인 법 지식이 아직 깊이는 없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런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저희 연합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IR 컨퍼런스의 주제가 네. 매년 장애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컨퍼런스를 할 때 좀 더 장애계에서 선도적으로 또 그리고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를 좀 많이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주제의 광범위성,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네.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같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들은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결의대회를 열고 계신데요. 또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권리보장 결의대회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자립생활 이념이 국내에 도입된 지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곳에 지원은 제자리 걸음을 갖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그 지원의 대상과 그 재정 지원에 대한 폭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이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이 자립생활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이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라든지 담당자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 정책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의 종합계획을 수립을 요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 연합회와 또 다른 이제 연대단체와 더불어 함께 운동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운동이 지난 4월 25일 날 있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운데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활동 보조 서비스 이 네.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또 요구가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네. 장애인 분들은 활동 보조 서비스가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뭐 10시간, 12시간 이상을 활동 보조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상생활을 수행해 나가셨던 분이 나이가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4시간 또는 뭐 좀 많아야 8시간을 넘어서지 않는 그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그날 좀 한 목소리로 좀 크게 네.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활동 지원사 휴게 시간에 관련해서도 네. 또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은 되었지만 또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정책이라는 또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보조인 분들의 불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사실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4시간 중에 30분, 그다음에 네. 8시간 중에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원래는 이제 7월 1일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네.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대체 근로자 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신랄한 비판의 날을 좀 세우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은 좀 되지만 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최중증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움직였는데 휴게 시간이 됐다고 해서 또는 4시간밖에는 내가 서비스를 제공 못한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활동보조인이 이용자를 버리고 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최중증 장애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좀 더 깊은
그리고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의 이 제도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좀 더 붙이면 활동보조인 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사실은 어차피 휴게 시간은 급여에 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4시간을 서비스를 제공하면 당연히 중간중간에 휴게 시간을 가져야 되는 관계로 4시간 반 동안 활동보조인 선생님은 이용자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등하교만 필요로 하는 장애인 학생일 경우에는 그냥 그거 끝나면 바로 가야 되는데 네. 또 휴게 시간 문제 때문에 옆에 더 붙어 있어야 된다든지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한자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전국 각지에 있는 중개기관 그 자립생활센터의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네. 이러한 좀 문제점들을 국회의원님들과 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중앙정부 각 부처에 예. 계속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네. 이 얼마 전에도 또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국회 정론관에서 며칠 전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개선을 요구하는 윤소아 의원님과 더불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네. 이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원래 이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것이 이용자 중심의 자기결정권을 담보하는 서비스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현실인 거죠. 사실은 좀 제가 자꾸 극단적인 얘기는 좀 피하고 싶은데 활동 지원 서비스가 그동안의 장애계의 요구에서 24시간 서비스로 계속 요구가 되어졌었어요. 네. 한동안 좀 이렇게 올라오다가 박근혜 정부의 유사중복 서비스 제한 문제 때문에 그 서비스가 좀 이제 24시간 지원이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상황이긴 한데 이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활동보조인 선생님이 뭐 208시간의 노동 근로시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을 옆에 붙어있지 못하게 되면 사실 좀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 광주에서도 불과 1시간 남짓 네. 6시에 활동보조인 선생님께서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고 보호자는 6시에 집에 들어오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1시간 동안에 낙상사고가 이루어져서 근육장애인분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꼭 사람의 목숨이 잃고 난 다음에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보다는 조금 더 정부에서 깊은 고민과 장애인 당사자가 안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반영해내는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또 그날 기자회견에서 이 윤소화 의원님께서 휴게 시간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이제 모아서 사용하는 등의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하셨는데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그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좀 유연성을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활동보조인 선생님들 가운데에서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4시간이면 4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동이 제공되는 아주 높은 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분이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기에서 제가 필요한 물건 좀 갖다 주세요. 아니면 제가 화장실을 좀 가려고 하는데 휠체어를 좀 옮겨 앉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한 일시적인 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고 그 이외의 시간은 사실 그냥 뭐 말벗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옆에 이렇게 그 쉼 형태로 가시는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활동보조 선생님들께서도 중간중간에 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꼭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네. 자꾸 근로 시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윤소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거를 그러니까 휴게 시간을 몰아서 이용을 하자. 예. 그걸 분기별로 제공을 하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별반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네. 활동부조인 당사자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서비스를 제공할 거였으니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게 노동법에 또 맞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과연 활동보조인 당사자분들의 요구와 또 우리 장애인의 입장 그리고 장애인 재생활센터에서 그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될지 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이 이야기를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하고 계신데요. 네. 그중에서도 한국자립생활대학을 운영하신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대학이라고 하는 곳의 기능을 좀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째는 자립생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저희가 전국에 그렇게 많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지만 아직도 자립생활 이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또 심지어는 장애인 당사자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그게 뭐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념 보급에 대한 일환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라는 측면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투트랙으로 좀 저희가 사실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역량 강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저희 고민을 하다 보니 네. 자립생활대학이라는 곳의 기능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나 또는 그 안에 있는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컨설팅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미래 인재를 좀 양성을 하자. 그래서 행정 회계 또는 그 밖에 다른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장애인 자립생활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벌써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내에 활동가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런 이제 양성하는 역할을 정말 아주 네. 똑똑히 하고 그쵸.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 후배 장애인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우리 자립생활 진영에서 네. 관심과 또는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저희가 역량들을 키워주지 않으면 네. 이게 좀 단편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질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 자립생활센터 소장님들과 중앙회 회장님께서 이제 중지를 모아서 이런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 장애인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또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또 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활동보조인 양성은 사실은 이제 저희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네. 전국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약 250만 이상의 장애인들 가운데에서 1, 2, 3급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 서울 지역에서는 일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 활동보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2011년도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서 한 해 약 2,000명 정도 총 지금까지 한 15,000명 정도의 활동보조인들을 이미 배출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활동 보조인 분들이 많이 양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만 저희가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자립생활센터뿐만이 아니라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모셔서 활동 교육 내용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장애계에서 일해 오셨는데요. 앞으로 이 장애인 복지를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망이라는 단어를 감히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계의 대선배 분들도 계시고 원로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일천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전망이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제 개인적인 좀 고민과 예.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거를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그리고 좀 약간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좀 2가지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시책들이 네. 아직은 좀 관료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좀 더 폐쇄적이고 좀 관료주의적인 관점을 좀 벗어나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그 안에 녹여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고민을 하시고 네. 그러한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통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바람이고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이 복지 패러다임을 지금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장애인 복지 전반의 패러다임으로는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녹여낼 수 있는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번째는 지금 장애 정책이나 이런 재정 지원을 마련하는 관점이 여전히 아까도 앞에 있는 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역시 아직도 동정적 시혜적 측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저희 장애계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지자체나 또는 정부에서는 그래 뭐 그까짓 거야. 근데 한 번 정도 해줄게 뭐 이런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일회성 그리고 단발성 사업으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진행할 수 있고 또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도 좀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의 선순환의 구조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좀 이 포괄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 문제, 재정과 정책에 대한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전제가 됐을 때 지역에 있는 또는 전국에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제로 하고 우리 정부와 우리 장애인 당사자 진영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틀거리가 만들어지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소통의 통로와 또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총연합회가 지난 20여 년간 이제 활동을 해오면서 장애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성장통을 경험을 했고요. 네.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총연합회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보다는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있는 장애 자립생활센터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저변 확대, 뭐 그다음에 역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자립생활센터 진영은 다른 장애 유형별 단체나 기관들보다는 그 역사가 좀 짧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전국에 200여 개가 넘는 자립생활센터가 만들었다고 하는 건 결국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녹여내고 그것들을
지역과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해낼 수 있었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센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러한 자립생활 이념을 여전히 좀 더 발전시키고 안착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더불어 함께 동반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앞으로도 그런 많은 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시청자 네.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 지루한 시간은 아니었는지 오히려 좀 약간 걱정이 되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위안, 기쁨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자립생활이라는 이념, 그다음에 자립생활센터가 뭐 하는 곳이지라고 잘 모르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여기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단지 어떤 하나의 이 기관의 목적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 숨쉬고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더불어 이 모든 장애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후배 장애인분들을 적극 육성을 해서 이 자립생활센터 진영에서 같이 함께 더불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10년, 100년지 대계를 꿈꾸는 우리 연합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 나눔 지킴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건강하시고 궂은 날씨에도 열심히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한동식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